오늘 영상은 조금 길 것 같아요. 이번 영상 한 편에 영어 글쓰기에 대한 내용을 쭉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글쓰기가 고민인 분들은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보고 계획을 세우시면 돼요. 오늘의 주제는 영어로 글을 어떻게 쓰는지가 아니라 영어로 어떻게 글을 더 잘 쓰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글을 쓸 줄 아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든 영상이고요. 만약에 아직 영어로 글을 잘 쓰지 못하고 내가 영어로 글을 쓰는 것조차 좀 버겁다면 이 영상을 참고해서 글쓰기를 좀 많이 연습한 후에 이제 나중에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은 중고급 글쓰기 영상이에요. 보통은 글을 쓴다, 영어로 글을 쓴다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맞춤법이나 문법이나 아니면 자연스러운 영어 표현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충분히 읽지 않고 그리고 머리에 인풋이 충분히 들어있지 않은 상태로 어떤 법칙을 기준 삼아서 그리고 영어 표현을 조금 외워가지고 한글로 적힌 문장을 영어로 바꾸는 그런 연습을 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한글이 적혀있고 여기에 표현을 좀 주면 이렇게 영어로 바꾸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좀 외우고 영어 문법 사실을 조금 외워서 한글을 영어로 바꾸는 건 번역이지 영어 글쓰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통 학생들이 영작이라고 얘기하거나 영작 연습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한글을 영어로 바꾸는 걸 영작 연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왜 학생들이 이런 번역을 영작이라고 착각하게 됐을지에 대해서 제가 이유를 좀 생각해봤거든요. 대부분 영작 연습책이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좀 표현을 주고 그리고 한글로 된 문장을 주고 요거를 영어로 바꿔봐 이렇게 자꾸 시키더라고요. 이런 걸 고민하는 이 과정은 번역을 하는 거지 영어로 글을 쓴다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영어로 글을 쓴다는 건 한글로 되어 있는 걸 영어로 번역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마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영어로 글을 쓴다는 건 어떤 거죠? 일단은 우리가 모국어가 한국어니까 한국어로 글을 쓴다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글을 쓸 때 어떻게 하죠? 이제 머리에 든 생각,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배경 지식 여러 가지들이 여기에 있고 그리고 이런 추상적인 개념이 언어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죠. 이게 글이 되는 거고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어 실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에 든 지식, 아이디어가 없거나 아니면 한국어를 할 줄 모른다면 글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 생각 이런 정보가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영어를 할 줄 아는 능력이 여기에 있죠. 그리고 이게 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어를 거치는 게 아니라 바로 영어로 나와야 한다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 하려면 모국어에 비등하는 정도로 정말 많이 읽고 듣고 말하고 써봐야 돼요. 영어로. 그러니까 애초에 영어로 글을 쓴다라는 말은 우리가 영작이라고 하는 말은 번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의미를 가진 문장을 영어로 바꾼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30초 정도 드릴 테니까 영어로 바로 말씀을 해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노트 같은 거, 이런 노트 있죠? 여기 이제 하나 가져오셔서 여기에 직접 영어로 한번 적어보세요. 아마 바로 영어로 말하거나 적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사전을 찾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사전을 찾으셨다면 이제 이런 단어를 검색하지는 않으셨나요? 이제 이런 표현을 검색해서 나온 결과물이 이제 제가 알려드릴 결과물과 비슷한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 알려드렸던 이 세 가지 표현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Well, that's just an empty gesture 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I bet the bottom dollar 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My team was caught flat-footed 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전에 사전 찾아서 적으신 분들은 이 답이랑 아마 많이 다를 거예요. 이렇게 한국어로 단어나 표현을 딱 규정 짓게 되면요. 그러니까 추상적 표현을 떠나서 한국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면 우리는 한국어 단어에 휘둘리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이런 추상적인 생각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를 생각하기보다 이 한글을 어떻게 영어로 바꿔야 할지 생각하기에 좀 급급해져요. 어떤 언어든 상관없이 우리가 글을 쓸 때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어로 변환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이 주제는 토플 라이팅 주제예요. 토플 인디펜던트 라이팅 주제 중에 하나인데 이 주제에 대해서는 보통 학생들이 4가지 관점을 취하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personal growth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economic progress 아니면 technological progress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political progressivism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디어가 없다면 영어를 할 줄 알아도 한국어를 할 줄 알아도 글이 나올 수 없죠. 그리고 반대로 아이디어는 있지만 영어를 못하면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아이디어도 있어야 되고 언어 능력도 있어야 되고 글로 뽑아내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여기 3가지를 다 신경 써야 정말 좋은 글을 쓸 수 있어요. 이제 첫 번째 아이디어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아이디어, 생각, 주장, 근거, 배경 지식 등등이죠. 이런 아이디어가 많으려면 많이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많이 경험해야 돼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다독이라는 건 영어로 꼭 글을 읽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는 언어라면 뭐 한국어든 영어든 불어든 중국어든 상관없이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경험해보면 이제 아이디어가 많이 쌓이겠죠. 그리고 반드시 책일 필요도 없어요. 뉴스 기사일 수도 있고 잡지일 수도 있고요. 뭐 다큐멘터리를 본 걸 수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그저 많이 읽고 듣고 경험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2번째 단계, 언어를 변환하는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주로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단계에 해당돼요. 이제 원서도 읽고 뭐 오디오북 듣고 쉐도잉도 하고 뭐 미드 특훈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있죠. 뭐 교환학생 가서 영어도 써보고 이런 우리가 보통 영어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그 1년의 과정이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제가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이 채널에서 아주 많이 다뤘죠.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3번째 단계. 이제 아이디어도 있고 나는 이 언어도 구사할 줄 아는데 그러면 글이 당연히 잘 써져야 할까요? 생각해 볼게요. 아이디어도 있고 한국어를 잘 해요. 우리는 한국어 모국어니까. 그럼 우리는 다 글을 잘 쓰나요? 그렇지 않죠. 글쓰기는 생각보다 좀 많이 복잡하고 그리고 되게 여러 가지 훈련을 해야 돼요. 이제 어떤 글을 쓰고 싶으냐에 따라 장르에 따라서 좀 추가적으로 훈련해야 되는 게 있는데 내가 뭐 영어로 블로깅을 할 건지 영어로 기사를 쓸 건지 소설을 쓸 건지 아니면 뭐 토플 에세이를 잘 쓰고 싶은 건지 이런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이제 이렇게 3가지를 다 얘기해드렸는데 아이디어 어떻게 만드는지도 이제 아실 것 같고 그리고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사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맨 마지막 이제 영어 글쓰기 훈련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할 건데 이제 영어로 글을 잘 쓰려면 그냥 뭐 글을 잘 쓰려면 공통적으로 좀 해야 하는 훈련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글을 쓰냐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해야 하는 추가적인 훈련이 있어요. 일단 공통적인 활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라이팅 전용 표현 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원서나 기사를 뭐 읽고 아니면 미드를 보다가 다큐를 보다가 아니면 오디오북을 듣다가 내가 이 표현은 나중에 내가 글을 쓸 때 꼭 써보고 싶은 표현이다. 이런 걸 정리해 놓는 노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종이 노트에 정리를 해도 좋은데 이제 검색해서 빨리 이제 사용해보고 싶으면 에버노트나 아니면 구글 덕스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이런 이제 온라인 프로그램 어플을 사용해서 정리해두는 게 제일 좋겠죠. 보통은 라이팅 전용 표현을 만들려고 하면 뭐 구동사나 연어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놔야 되냐 이걸 정리해서 암기해야 되냐고 묻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이제 구동사는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연어는 이제 콜로케이션이라고 말하는 건데 어떤 언어 내에서 보편적으로 같이 좀 다니는 그런 단어의 결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콜로케이션 예를 이제 한국어로 들어보자면 알리다라는 표현 있죠. 알리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주로 사전에 알리다, 친절하게 알려주다, 미리 알려주다 이런 표현이랑 좀 같이 자주 다니죠. 그래서 얘네가 연어 관계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영어의 콜로케이션을 얘기해보면 torrential이라는 단어랑 rain이라는 단어가 자주 같이 다니고요. 그리고 deep이라는 단어는 feeling, sleep이라는 단어랑 함께 자주 다녀요. 이런 연어 관계가 있는데 이 연어 관계를 정리해놓은 사전도 있고
또 구동사 사전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있죠. 근데 그런 표현을 정리해둔 걸 외워야 하냐고 묻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따로 외울 필요는 없고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사전에 알려주다, 미리 알려주다, 친절하게 알려주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자주 봤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우리도 따라서 쓰는 거예요. 친절하게랑 알려주다가 자주 이 언어로 사용된다고 외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국어 배울 때와 마찬가지로 영어도 자주 읽고 많이 들으면 어떤 단어들이 주로 같이 다니고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지 저절로 알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습법은 필사가 있어요. 필사는 이제 필사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한 편인데요. 어떤 작가분들은 필사를 반드시 해야 문체가 뭐 성숙해진다, 향상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필사를 왜 하냐라고 말하는 작가분들도 있어요. 저는 가끔씩 필사를 하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필사는 직접 해보고 뭔가 효과가 좋은 것 같다, 이 필사 활동이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필사할 때는 책을 골라서 내가 마음에 드는 챕터나 뭐 책 한 권을 통째로 필사하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필사 전용으로 만든 책 같은 게 있거든요. 저는 이제 필사책은 요거를 요즘에 하고 있는데 필톡 필사라는 책이고 고종석 작가님이 쓰신 거예요. 근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가 뽑은 문장들이어가지고 저는 이걸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영어랑 한국어 두 개 다 필사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필사책도 되게 많이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필사를 직접 해보시고 이게 뭔가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이 활동이 재밌다, 이런 분들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영어 일기쓰기인데요. 영어 일기쓰기는 이제 제가 6가지 다른 방법이 있다고 여기 영상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죠. 영어 일기쓰기에 대해서 되게 이 효과를 그냥 뭐 이걸 쓰나 안 쓰나 이게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영어 일기쓰기를 매일 1년, 2년 이렇게 하다 보면 영어로 글 쓰는 능력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요.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경험한 거고, 그리고 제가 11년 정도 지금 학생들 가르치면서도 과제 냈을 때, 정말 영어 쓰기를 시켰을 때 제가 첨삭을 자주 하지도 않거든요. 그냥 계속 읽히고 영어 일기를 쓰게 했을 때 정말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11년 정도 해보고 알려드리는 방법이니까 만약에 영어 글쓰기가 좀 고민이신 분들은 이거 영상 참고해서 꼭 영어 일기를 써보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추천드릴 활동은 문체나 문법 도서를 보는 건데요. 이제 제가 오늘 추천드릴 책을 3권 가지고 오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2달 정도 광화문 교보를 좀 이렇게 들락날락 거리면서 이제 국내에 나온 영어 라이팅 교재를 좀 많이 이제 봤어요. 근데 거기서는 좀 만족할 만한 책은 찾지 못했고요. 서점에서 아마 이제 라이팅 책을 직접 본 분들은 알겠지만 국내에 파는 라이팅 책은 이렇게 3종류가 많아요. 첫 번째는 제가 제일 처음 영상에 처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한국어로 주고 이렇게 표현 주고 그 다음에 이거 영어로 바꿔라 이렇게 번역시키는 영작책, 그 책이 아마 90% 이상을 차지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고급스러운 문장을 몇 개 주고요, 이거를 암기하라고 시키는 책이에요. 문장을 통째로 외워서 시험 칠 때 쓰라는 책들도 적지 않고요. 아니면 어떤 영어 표현을 적어준 다음에 이게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니까 이걸 쓰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책도 있어요. 그런데 그림에 그림체가 있듯이 문장에도 문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천년의 질문이라는 이 책이랑 채식주의자라는 이 책 2권을 이제 놓고 딱 보면 이 2권은 내용도 다르지만 문체도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이제 이 2책에서 문장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만들겠다는 이유로 문장을 고쳐버리거나 뭐 외운 이 문장을 사용해라 라고 하는 건 사실 개성을 말살시키겠다는 거죠. 간혹 학생들 에세이를 보면 이제 300자 에세이를 써서 이제 제출을 했는데 그 300자가 대부분 다 초등학생 정도의 영어 문장인데 한두 문장이 대학원생이 쓴 것 같은 문장이 들어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제 물어보죠. 이 문장은 정체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학생들이 어떤 책에서 이걸 쓰면 점수를 잘 받는다, 이걸 외워서 써라 라고 해서 쓴 거다 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체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내용에 대해서도 이게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이제 파악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이제 그런 책을 보면 무조건 좋으니까 외워서 쓰면 될 거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스타일의 문장인지도 모르고 막 외워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고요. 그리고 이제 남이 쓴 문장은 인용을 통해서 가지고 와야 되죠. 만약에 그냥 가지고 오면 이제 그걸 표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의 책은 과교정 하는 책이 있어요. 남이 쓴 문장을 봤을 때 이제 이 문장을 고치고 싶다면 반드시 틀린 부분이 있어야 고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문체가 마음에 안 든다, 이 표현이 내 마음에 더 든다는 이유로 문장을 고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과교정하는 책은 주로 이게 더 고급스러우니까, 아니면 이 표현이 점수가 받기가 더 좋으니까, 이런 이유로 초등학생 정도의 문장을 가지고 온 다음에 그걸 대학생 문장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면 300자, 500자 에세이 중에 그 한 문장만 바뀐다고 소용이 있겠어요? 없죠. 학생이 그 대학생 수준에 닿으려면 실제로 대학생 수준의 글을 읽고 글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성장해서 초등학생 글이 중학생 글, 고등학생 글, 대학생 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문장만 뽑아서 고치면 사실 소용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 논술이나 중학교 논술 수업의 어떤 주제를 선생님이 내고 그 글을 받아보고 교정할 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얘가 쓸 수 있는 거에 맞춰서 교정을 해줘야지, 무조건 이게 더 고급스러우니까, 이게 시험 점수 내기에 좋으니까, 이런 이유로 문장을 마음대로 고쳐놓으면 300자 중에 2문장은 이제 프랑켄슈타인처럼 되는 거죠. 이제 2문장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남이 써준 것처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번역시키는 거, 문장을 무작정 외우라고 하는 거, 그리고 과교정하는 책, 이런 책들밖에 없어서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영상을 올리고 정말 좋은 책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책에 대해서 이제 극찬하는 이제 영상을 올리게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찾지 못했고요. 이제 제가 오늘 추천드릴 책은 이제 3권이에요. 3권인데, 첫 책은 윌리엄 스트렁크 교수가 썼고 이비 화이트 작가님이 여러 번 편집하신 책이에요. 이제 The Elements of Style이라는 책이고,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게 4판인데요. 이 책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책은 한국어로 번역도 되게 많이 되어서 나왔고요. 아마 번역본을 찾으려고 해도 뭐 무조건 3개 이상 나올 거예요. 이 책은 이제 원서 자체가 이렇게 얇아요. 이렇게 얇고 이제 100페이지 정도밖에, 100페이지도 안 돼요. 100페이지도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원서로 보면 좋겠지만, 만약에 너무 읽기 곤란하다 하시는 분은 번역서 참고해서 보셔도 되고요. 이제 여기 나오는 문장을 읽을 때 이게 왜 이런 어감이라는 거지? 라는 이해가 안 될 때는 이 책이 아직은 수준에 안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읽었을 때 어감도 알아듣겠고 좀 약간 웃긴 부분도 있고, 이렇게 웃으면서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다면 이 책을 추천드리고요. 이 책은 이제 이비 화이트 작가님이 고쳤다고 제가 얘기했죠. 이제 최신 영어로 여러 번 이제 바꾸고, 안에 내용도 이제 뺄 거 빼고 더 할 거 더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바꿨는데, 이비 화이트 작가님은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꽤 될 것 같아요. 이 책 쓰신 분이죠. 이분이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니실 때 윌리엄 스트렁크 교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직접 이제 들었던 그 수업에서 사용했던 그 책을 이제 나중에 자기가 작가가 되고 나서 이제 이 책을 여러 번 수정해서 낸 거고, 이 책은 이제 원어민들도 글 쓸 때 옆에 두고 쓰는 책으로 좀 유명하고, 저도 이제 노트북 밑에 항상 이렇게 넣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칸 안에 이 책은 항상 들어있어요. 이제 라이팅 질문을 할 때도 이걸 레퍼런스로 사용하고, 제가 글을 쓸 때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이 책 펴서 자주 보니까, 만약에 내가 영어로 글을 좀 자주 쓴다 이런 분들은 이 책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드릴 책은 스타일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이제 절판되어서 안 나오고요. 그 최근에 나온 게 이제 2년 전에 2018년에 나온 게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이거는 이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이 책은 조셉 윌리엄스 교수님이 쓰신 건데, 이제 명확하고 예쁜 글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책인데, 이 책은 원서가 거의 1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번역서는 뭐 2만 원 정도 하니까 번역서로 사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절판되기도 했고 이제 옛날 내용도 조금 많이 들어있는 거라 이 책보다는 이제 이 책 구하는 것보다 이 책 구하는 게 쉽기도 하고 좀 최근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책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책의 초반에서는 이제 모호한 글쓰기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요. 이제 영어권 내에서도 복잡한 문체에 대한 병폐가 계속 지속됐거든요. 몇백 년 동안. 그래서 이제 50년도 더 전에 이제 영어권에서는 더 글을 정확하게 써야 한다 이런 흐름이 있었는데, 이제 국내에서는 뭐 수능도 그렇고 영어 논술 같은 걸 쓸 때도 더 고급스럽게, 남이 알아듣는지 전달력보다는 더 고급스럽게 점수 많이 받기 위해서 좀 난해한 문장을 쓰거나 쓰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는, 그러니까 영어의 모국어인 나라에서는 50년 전부터 정확히 반대의 흐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주장하는 거, 그리고 이제 생각하는 걸 명확하게 타인에게 전달하는 그런 글쓰기가 정확하고 좋은 글쓰기라고
이제 얘기하는 책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도 그런 흐름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책 전체에 걸쳐서 이제 명확한 글쓰기에 대해 알려주고, 어떤 법칙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지키면 좋은 추천할 만한 법칙, 그리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말도 안 되는 법칙에 대해서 다루기도 하고, 어떤 글이 좋은지, 설득력 있는 글은 어떻게 쓰는지, 초고를 쓰는 방법, 퇴고하는 방법, 그리고 세련되게 글을 다듬는 방법 등 이제 여러 가지 가르쳐요.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이 책은 이제 영어 글쓰기나 영어 문법, 단어 표현에 대해서 되게 미시적으로 다룬다고 한다면, 이제 이 스타일이라는 책은 그것보다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글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문법 내용이 안 나오냐? 그런 건 아니고요. 문법 내용도 세세하게 들어가긴 하지만 두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훨씬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권 모두 이제 한 번 읽는 게 아니라 한두 번 이상 읽고, 그 다음에 필기해놓고 형광펜 칠해놓고 인덱스 표시한 다음에 이제 레퍼런스 도서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아마 한두 번 읽어서는 이해는 하더라도 암기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필기해두고 레퍼런스로 사용하시면서 조금씩 더 익히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추천할 책은 이 책입니다. 이제 이 책은 옥스퍼드 출판사에서 나왔죠. 그리고 마이클 스완 교수님 이름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EU라고 해요. 이거 이름 따서 PEU라고 하고, 제가 이거는 3판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인터내셔널 버전은 4판이더라고요. 그게 YBM에서 번역해서 나오기도 하는데, 그냥 영어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3판 구해서 보시면 되고, 이제 한글이 조금 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4판을 구해서 보시면 돼요. 이제 이 책은 조금 특이한 게 목차가 약간 특이해요. 제가 목차를 여기에다 띄워드릴게요. 주로 명사, 동사, 전치사, 관사 이렇게 우리가 문법을 많이 배우는데, 이 문법 책은 단어나 표현 자체가 이제 챕터인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if에 대해서 내가 좀 알고 싶다 이러면 if를 찾아서 이제 인덱스 번호 찾아가지고 가면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during과 for의 차이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또 이렇게 볼 수 있고, 주로 원어민들이 헷갈리는,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헷갈리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되게 많이 설명해놨어요. 주로 중고급 학습자들이 좀 어려워하는 내용이 가정법이나 아니면 조동사 아니면 완료형 이런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깊게 많이 적어놨으니까, 예를 들어 can과 could의 차이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이 잘 되어 있거든요. 내가 초중급 정도는 이미 마스터한 것 같고 조금 더 레퍼런스용으로 사용할 만한 문법책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이제 이 책을 추천드리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문법 내용을 찾을 때 온라인 사전 2군데랑 그리고 책 이거랑 이제 코빌드 잉글리시 그래머라고 이렇게 책이 있어요. 이건 제가 워낙 험하게 봐가지고 책이 이제 너덜너덜 상태인데, 이제 이 책도 좋고요. 사전 2개는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맥밀란 사전, 맥밀란 사전이랑 그리고 롱맨 사전 이렇게 2개를 참고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맥밀란에서 can을 한번 검색해보면 can의 뜻이나 아니면 예문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주 헷갈리는 이 be able to와의 차이는 무엇인가, 아니면 could와의 차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단에 이렇게 잘 적어놨죠. 그리고 또 롱맨 사전에 가보면 이건 이제 하단이나 중반부에 그래머라는 섹션이 있거든요. 제가 if를 검색해서 한번 띄워볼게요. 보면은 그래머 섹션에 보면 이제 if를 사용할 때 조심해야 하는 거,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적어야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찾고 싶으시면 이렇게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조금 더 딥하게, 조금 더 많이 알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 책이나 이제 콜린스에서 나온 문법책 이렇게 2권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이제 세상에서 딱 문법책 2개만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2권, 방금 설명드린 그 2권을 고를 것 같아요. 일단 PEU는 이제 이 책은 조금 더 전통적인 문법, 보수적인 문법이 좀 많이 적혀 있는 거고, 이 코빌드는 이제 콜린스는 원래 말뭉치를 사용하는 곳으로 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도 이제 요즘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현대 영어가 많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문법책이라 요거는 조금 진보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2권 정도 가지고 있으면 아주 든든하게 찾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글쓰기를 위해서 문법을 학습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문법을 배워서 그 문법이란 틀 안에 내가 단어를 넣어서 글쓰기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제 글쓰기를 할 때 문법의 역할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이제 글의 내용은 좋은데 문법이 자꾸 틀리니까
이제 독자들이 집중하기가 좀 힘들거나 아니면 내용 전달에 오류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문법에 신경을 쓰는 거지, 문법이란 틀 안에 우리가 막 단어를 집어넣으려고 문법을 배우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용 전달을 잘하고 또 독자의 관심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문법에 신경을 쓴다. 그래서 우리가 문법을 잘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좋은 글쓰기를 위한 활동은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좀 마무리하면서 개별적인 활동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내가 쓰려는 글의 종류가 다를 수 있다고 아까 얘기했죠. 뭐 소설, 기사, 아니면 에세이, 논문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데, 이제 내가 쓰려는 글의 종류를 많이 접하면서 평소에 많이 써봐야 돼요. 이건 그림 그리는 거랑 좀 유사한데요. 뭐 내가 좋아하는, 뭐 따라하고 싶은 화풍이 있으면 그걸 보면서 계속 따라 그리면 나도 그렇게 그리게 되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이제 내가 쓰고 싶은 글 유형을 가지고 와서 자주 읽고 또 자주 내가 써보고 필사도 해보고 이런 방식으로 조금 극복하고 훈련을 해보셔야 돼요. 이제 어떤 기술이든 마찬가지겠지만 글쓰기도 기술이나 예술의 영역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단기에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다기보다 장기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학생들이 가장 많이 글을 쓰는 종류 2개가 이제 에세이나 아니면 논문 정도일 것 같아요. 에세이는 대학교 과제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 토플이나 GRE, IELTS 이런 이제 시험에서 치는 라이팅 과목일 수도 있는데, 이런 글을 잘 쓰려면 일단은 글의 구성을 알아야겠죠. 에세이가 어떻게 구성되고 바디는 몇 개 있어야 되고 인트로에서는 어떤 이야기로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는지, 결론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되는지 글의 구성에 대해 먼저 알아야 되고요. 이런 글의 구성은 보통은 시험용 도서, 토플 라이팅이나 IELTS 라이팅 이런 책에 이미 상세히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글의 구성을 먼저 익혀야 되고요. 그걸 익힌 다음에는 다양한 주제로 글을 써봐야 돼요, 직접. 그리고 글을 쓴 후에 첨삭을 받아야겠죠. 첨삭 받은 걸 토대로 틀린 표현이나 문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요. 그리고 이상한 글을 자꾸 써서 선생님이나 교수님을 괴롭혀 가면서 글쓰기 실력이 성장할 수 있어요.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또 첨삭 받고 고쳐 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실력이 느는 거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다른 학생들이 쓴 좋은 에세이를 읽어보는 것도 좋아요. 다른 학생들이 쓴 에세이를 보면 브레인스토밍이나 뭐 논리 전개 방식, 아니면 내가 좀 쓰고 싶은 굉장히 매력적이어 보이는 그런 영어 표현도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쓴 에세이를 참고하면서 이제 내 에세이를 계속 틀리게 쓰다가 그리고 많이 읽다가 이렇게 하면서 점점 좋은 에세이로 발전하는 거고, 이 과정을 가속화하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많이 읽고 많이 써야만 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 에세이가 좀 별로인 것 같으면 내가 평소에 많이 읽고 있는지, 그리고 자주 써서 첨삭 받아서 그걸 수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2번째로 많이들 쓰시는 건 이제 보고서나 논문 아니면 뭐 PPT 자료 이런 걸 많이 쓰시는데, 정보 전달 글이기 때문에 이런 글은 되게 기교를 부린다기보다는 정확한 정보 전달에 좀 더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일단 보고서나 논문 쓰실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책은 이거 2권이고요. 이제 보통 미국 대학생들이 학부 시절에 라이팅 교양 수업에서 이제 이 2책 중에 한 권을 만나게 되는 확률이 좀 높은데, 이렇게 아카데믹 페이퍼를 쓰실 때는 뭐 APA나 아니면 시카고, MLA 이런 식으로 좀 형식이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어떤 형식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 교수님은 어떤 형식을 추구하시는지 잘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이런 책 참고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그냥 구글링 해도 정보 다 나오니까 구글링 해서 그 정보에 맞게 쓰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 전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이런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글쓰기도 그림 그리는 거랑 비슷해요. 아무나 그림은 그릴 수 있지만 잘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글을 쓸 수는 있는데 글을 잘 쓰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훈련도 많이 필요하고 재능도 조금 있어야 되고요. 평소에 굉장히 많이 읽고 쓰는 그런 활동을 즐기는 사람만이 글쓰기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영상을 올려드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면 잘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글쓰기에 너무 부담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직업을 글쓰기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담을 가지고 해야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자기 생각을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중급 정도의 글쓰기 실력을 가지고 계셔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고 잘 생각해 보신 다음에
어떻게 앞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